포스트 모더니즘의 음악과 건축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좀 음악에 대해서 또 관심 많죠. 우리 찬양팀으로 또 섬기고 있고요. 그렇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음악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백남준 아티스트. 여러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TV가 모여있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백남준 비디오 아트. 우리 찬이가 잘 알고 있네요. 다다익선. 다다이브? 혹시 이거 직접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얘들아, 이게 얼마나 크냐면 밑에 사람 보여, 얘들아? 맨 밑에 사람? 사람이 이만해. 그리고 옆에가 다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TV야. 근데 이게 TV가 오래되면 TV가 어떻게 돼? 나가잖아. 그래서 이거 수리를 계속 해줘야 돼. 비싸겠다. 여기 보면 나가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맨 밑에 하나 보여요? 검정 색깔? 그죠? 네. 하나 나갔죠? 이거 수리해줘야 돼요. 자, 다다익선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자, 우리 이게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인지 우리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어떤 면에서 기존 예술 작품과 좀 다른 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런 미켈란조의 천지창조 이런 작품이랑 좀 다른 어떤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한번 이 세대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초현실주의. 어?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이게 왜 초현실주의야? TV가 탑처럼 쌓아져 있고.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도 포스트 모더니즘. 어쨌든 그래요. 또 좋아요. 좋은 시도였고요. 시도하는 건 좋아요. 또 한번 생각을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주입식 교육만 받으면 안 돼요. 직접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똑같은 TV가 여러 가지 있잖아. 복제품. 우리 지난번에 배운 티치 문화. 티치 문화는 예술 작품이 계속 복제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가야지만 볼 수 있었던 그림이 이제는 집 안에 화장지나 그런 옷이나 이런 데 그려져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케이스나 그런 문화들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키치 문화와 같이 상업적인 상품이, 이게 TV는 상업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TV는 예술 작품이 아니죠. 돈 벌려고 만드는 거죠. 근데 상업적인 상품이 지금 예술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예술과 상업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이런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예술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술 작품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져하는 문제 알아요? 이게 얼마인지. 그래서 뉴스 앵커가 이 작품은 자그마치 150억이나 하는 작품입니다. 하면서 막 가격을 이야기하죠. 왜죠? 이제는 예술이 상업화돼 버린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퓨전 음악과 열린 음악회도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이에요. 퓨전 음악, 클래식 음악과 대중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고 민속 음악과 서양 음악이 이제 함께 이제 어우러진 모습,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연주자와 청중의 구분도 사라졌어요. 모두가 이제 그냥 함께 떼창으로 부려요, 떼창. 그리고 공연 형태는 기존의 어떤 구분과 질서나 어떤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어 하나를 한자로 뭐라 했죠? 해체. 해체 맞아요. 해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인데, 자, 여러분 혹시 캐논 아세요, 노래? 그쵸? 네. 이거 제가 캐논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치?
자, 이게 원래 클래식 캐논이에요, 오리지널. 이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베토벤? 이현이 알아? 캐논? 파헬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오리지널 캐논이에요. 자, 무슨 악기가 쓰인가? 주로 이제 현악기, 콘트라베이스, 첼로, 뭐 바이올린, 피아노, 뭐 이런 바이올린. 이제 클래식 음악이죠, 이런 게. 어때요?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음이 박자에 딱 정박이 맞고 전체적인 악기가 이렇게 분위기가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클래식 캐논이에요. 자, 이게 질서를 의미해요, 질서. 과거의 음악들은 되게 질서로웠어요, 이렇게. 질서롭고 정교했고 어떤 막 특별한 뭐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음이 갑자기 확 들어온다거나 뭔가 깨지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요즘에 최근에 등장한 이제 락 캐논인데, 일렉 자, 이 똑같은 캐논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이제 클래식 음악이 갑자기 막 대사, 이렇게 사람의 대사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체가 일어나. 해체자가 어떤 해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쵸, 이제 일렉트릭 음악이 등장하죠. 이제 이게 해체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음악을 많이 들어가서 이 음악이 오히려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 이게 원곡은 아니에요. 이제 봐봐요. 여기서도 음이 뜨르뜨르뜨르 하면서 느려지죠. 이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거예요. 음을 이렇게 쭉 늘리면서 해체하고 악기도 새롭게 들어오면서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딜레이를 줬다가 갑자기 박자가 새롭게 시작되죠. 우리는 새로운 걸 시도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해체하는 의미예요, 여기다. 완전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음악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음악이 멋있게 들릴 거예요. 찬이 이거 할 줄 알아? 이게 더 좋은데?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음악에서 일어난 해체 작업이에요. 보시면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확정된 음이 전달보다는 굉장히 모호한 암시에서 그치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이 드뷔시의 연주도 보시면 기존의 클래식의 틀을 깨트리는 음악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걸 해체시켜버려요. 어떤 질서들을. 더 나아가서 진짜 완전 심각한 거는 조성과 박자 같은 음악의 틀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린 그런 작업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혹시 존 케이지의 4분 30초라는 음악 아세요? 가만히 있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응. 보세요. 이분은 존 케이지는 아니에요. 좀 맞출 수 있어. 여러분도 이걸 And 보면 now, a performance of John Cage's 433. Please welcome our soloist, 여러분 다 William Box.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연주가. 이제 시작했어요. 연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비싼 입장료를
메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되게 조금 빨리 감기했어요. 박수를. 끝났어 이제 연주가. 이게 4분 33초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여러분. 어서 오지. 4분 33초라는 작품이에요. 어때요? 태영이 감상평. 보러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갑니다. 태영이는 보고 어땠어? 이게 왜 예술일까? 아니면 모르겠는데. 홍경민은 좀 저도 이게 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뚜껑을 열지 않은 채 4분 33초간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시킨 거예요. 해체, 모든 것을. 원래 기존은 이걸 열고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게 원래 기존의 질서였죠. 근데 그 질서를 해체시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음악은 음악을 지배하던 어떤 화성과 선율을 기초로 한 어떤 음악적인 그런 질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발해가지고 다른 음들을 막 어울리지 않는 음들, 그런 조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파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용음악가를 많이 가는데, 실용음악가. 실용음악이 뭔지 아세요? 실용음악은 원래 음악은 왜 음악을 했는지 아세요? 단순히 듣기 위해서 음악을 했어요. 근데 실용음악은 듣기 위한 음악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음악일까요? 실용음악. 실용음악은 말 그대로 그 돈을 벌기 위한 음악이에요. 상업을 위한 음악. 그래서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한 쉬운 연주곡 이런 거 개발하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극음악 이런 음악들, 그리고 실용적인 음악은 이런 청중을 음악에 참여시켜요.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왔어요, 연주회. 그럼 집에 가서 따라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싸이 콘서트를 갔어요. 싸이 콘서트 가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갔어요. 근데 그 싸이 콘서트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 스타일 하면 같이 막 청중들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강남 스타일 막 이러죠. 다 따라하잖아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음악의 특징이에요. 어떤 청중과 연주자 사이에 그 질서, 그 간격을 없애버린 거죠. 해체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청중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음악 자기도 왜 하는지 몰라요. 이거 4분 33초 왜 자기 하는지 몰라요. 청중이 알아서 생각하도록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용음악은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음악과 다르게 되게 괴상한 몸짓과 어떤 발성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그런 좀 되게 괴상한 옷 같은 거 입고 되게 뭔가 몸이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으면서 기존의 어떤 질서들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추구하는 거냐면, 결국엔 이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 음악, 이런 실용 음악은 상업주의 음악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위한 음악인 거죠. 오로지 청중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음악, 이 음악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음악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음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건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이 진짜 재미있는데 우리의 눈길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의 건축물들을 한번 돌려봅시다. 사실 건축만큼 문화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은 없거든요. 주요 건축물과 도시의 외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건축의 변화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나눴죠? 고대, 근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건축도 그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파르테논 시전. 이거 그리스에 있는 건축물인데 이건 고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예전에 봤던 프로이트 아이코 아파트. 이거 기억나죠? 우리 영상 봤던 거. 폭파된 아파트,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던 건축물인데 네덜란덴 빌딩이라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고전 건축과 한번 태영이부터 한번 태영이가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 딱 봤을 때 널 멋있다. 다 멋있는데? 아니야? 우리 예언이는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래. 또 찬이는 기둥이 정말 많다. 기둥이 많다. 오, 좋아하면 또 저는 질서 있다. 질서 있다. 오, 좋아요. 그래요. 고전 건축의 특징이 뭐냐면 질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주의 질서나 그런 것들이 건축물에 녹아져 있어요. 우주의 질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건축물 보면 돔 있죠, 돔. 돔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하늘이 이렇게 둥구스로 가듯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기둥들, 돌기둥 이런 기둥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늘 일정하듯이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일정하듯이 그런 질서들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전이나 중세 어떤 고딕 성당들 나중에 유럽 여행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보면 고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다 특징들이 다 질서롭게 지어져 있어요. 좌우 대칭이 딱 맞아요. 위아래가 딱 정교해요, 높이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가보셨어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태권물. 태권브이? 태권브이 나온다는. 거기 보면 그것도 되게 고전 건축물 특징이죠. 돔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고전 건축이에요. 과거의 양식을 이렇게 채용하는 것은 어떤 역사를 회고하기, 역사를 어떤 기억하기 위함인 거고, 그리스의 어떤 주랑 이런 돌들을 주랑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어떤 돔 건물들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제국주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서 모든 건물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진 않아요. 이런 고전 건축의 양식도 있어요. 그렇게 고전 건축의 양식으로 짓는 이유는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을 고전 건축의 양식으로 지었던 거는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그 건축물에 반영된 거죠. 또 교회의 어떤 높은 탑,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그런 게 없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뭐 보면 십자가가 맨 위에 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왜 위에 넣는지 알아요? 밑에 안 넣고? 그 천상세계, 하늘나라를 향한 어떤 열망을 표시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옛날 교회 건물도 보면 이렇게 다 탑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 건축물들 보면 이 건축물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건물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성전 구조를 따라하는 그런 모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근대 건축을 봅시다. 어때요? 우리 근대 건축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되게 질서가 있는데 되게 진짜 딱딱하게. 딱딱하고 그치? 네. 그죠? 또 찬이는
그냥 다 똑같은데. 아, 다 똑같고, 그치? 어때? 이거는 딱 근대 건축 봤을 때. 이거 살고 싶어, 여기서? 안 살고 싶어. 그래도 주면 좋지 않을까? 태양이는? 태양이 스타일은 어떤 거야?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첫 번째가 태양이 스타일이야. 근대 건축물을 보면, 이거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기초 위에 서 있어요. 이거는 좀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있다면 이거는 철저히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기능만을 강조하는 건물이에요. 오로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는 계몽주의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신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것, 우리에게 정말 실용적인, 정말 쓸모 있는 건물들만 만들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성비가 아주 좋은 건물이에요. 그렇죠? 이 좁은 땅, 보면 땅 하나에 보면 면적이 되게 좁잖아요. 근데 좁은 면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어요. 이 아파트 건물 보면. 그렇죠? 그리고 거대하고 단순한 그런, 이게 되게 엄청 거대한 건물들이에요. 엄청 크고 그리고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고층 빌딩들, 여러분 혹시 강남에 테헤란로라고 가보셨어요? 테헤란로? 거기 가보면 고층 빌딩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 강남 테헤란로라는 그 길이 사실 되게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에 고층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좁은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어떤 근대 건축물의 특징이지요. 또한 피라미드와 이런 고층 빌딩의 공통점은 되게 엄청나게 크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와 이런 근대 빌딩, 고층 빌딩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피라미드는 그렇게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크긴 하지만. 그러나 근대 이런 고층 빌딩들은 엄청나게 실용적인 그런 건물들이에요. 근데 이 근대 건축의 또 단점은 어떤 비인간화와 어떤 소외의 문제를 가져와요. 이 건물들을 보면 되게 차가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뭔가 건조해 보이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이런 근대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유리, 콘크리트, 철근. 유리, 콘크리트, 철근이면 어떤 건물이든지 다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대 건축의 특징은 이렇고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여러분 어때요? 형이 보면 어떤 느낌 들어? 쓰러질 것 같아. 그래. 이형님 어때? 쓰러질 것 같아. 사실은 그냥 그런데 그냥 그래도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신기하게 질지 그치? 건물이 되게 신기해요. 그쵸?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기능 위주의 어떤 단조로움에 벗어나서 다양하고 되게 장식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식적인 요소가 어디 들어가 있을까? 여기 중간에 보면 뭔가 볼록 튀어나왔지? 이런 것도 장식적인 요소들이겠죠. 그러면 밑에 보면 기둥들도 그냥 평범하지 않고 되게 뭔가 시옷 모양의 기둥들이 있고 또 맨 위에 옥상에 보면 오른쪽 건물 옥상을 보면 뭔가 있어요. 그렇죠? 네. 풍차 같은 거 되게 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식적인 요소예요. 근대 건축은 사실 건물에 어떤 의미를 담진 않았어요. 근대 건축은 오로지 기능만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건물에 의미를 담기 시작했어요. 이는 기능과 실용성의 원리와 예술적 차원을 허용하여서 어떤 상상의 세계를 실제로 구현한 거예요. 이 건축자가 건물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 상상에서 그치지 이걸 직접 만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상상을 실제로 실현하는 시대이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다양한 과거 양식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느끼게 해요. 근대 건축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성과 전통으로 되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도시예요.
거기 보면 사실 옛날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로 가는 걸까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런 향수,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 가는 거지요. 어떤 복고 유행, 옷들도 지금 너네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이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입었던 스타일이랑 비슷한 거 아니? 맞아.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런 게 이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은 구체적이고 되게 재현적이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이고 되게 모순적이에요. 건축물들이 굉장히 뭔가 상징적이에요. 또한 어떤 지역의 주변의 특색과 되게 잘 어울려요. 지역 주변의 특색과. 또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은 이런 모더니즘 건물은 그냥 잿빛의 어떤 회색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시멘트 느낌.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알록달록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건축의 질서를 해체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면 동일하게 느꼈던 게 넘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넘어질 것 같다라는 것은 지금 질서롭지 않고 뭔가 위태롭다라는 거거든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르네상스 센터. 이거 미국에 있는 르네상스 센터인데 보세요. 건물이 다 시멘트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죠? 유리. 유리로 되어 있죠. 유리는 사실은 시멘트보다 훨씬 덜 딱딱하고 되게 안에가 너무 잘 보이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건물 높이들이 다 똑같으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죠. 그리고 또 어떤 건물들은 동그랗지만 어떤 건물은 또 네모나고. 자, 이게 바로 미국에 있는 르네상스 센터입니다. 또 상하이에 있는 HBC 은행도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되게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죠. 이 건물 보면 막 가운데 뭔가가 있어요. 막 일자 Y자처럼 뭐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 바깥에 무슨 사다리처럼 있는데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건지 뭔가 그리고 위에 미사일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뭔가 막 건물이 날아가가지고 막 갑자기 로봇가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의 건물이죠, 그렇죠? 상하이 HBC.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랑스에 있는 쇼핑센터인데 이 보면 뭐가 생각나요? 지금 공사 중인 햄찌. 에버랜드 롤렉스트 응? 에버랜드 있는 그 놀이 놀이기구 같기도 하고 햄스터칩 같기도 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다 완성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런 건물들의 특징은 우선 근대적인 어떤 건축의 특징을 완전히 다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되게 다원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이국적이고 되게 뭔가 고대적인 요소도 있고 현대적인 요소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뭔가가 되게 혼합적이에요. 뭔가 정체성이 없어. 뭔가 건물이 도대체 뭐지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이 건물 보면 이게 네덜란드 빌딩인데 이 건물 보면 굉장히 공간이 이게 효율적인가요? 비효율적인가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못 쓰는 공간들이 많아요. 죽는 공간들이. 그런데 그거 효율보다는 어떤 미적인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 쇼핑몰만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분위기를 아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쇼핑몰만 봐도. 시대와 문화가 혼합되어 있어서 되게 이마트를 한번 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야채 코너를 갔어요. 야채 코너를 그냥 야채만 넣나요? 아니죠. 그 옆에 막 무슨 초가집 분위기에다가 막 시골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죠. 수산물 코너를 갔어요. 딱 가니까 어때요?
막 이렇게 뭔가 바닷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고, 그렇죠? 그런 이제 그 한 공간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분위기나 요소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국적인 어떤 거리, 뭔가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어떤 그런 코너도 만들어 놓고, 건물 안에 어떤 폭포나 정원이나 이런 것도 설치해 놓고, 원래 폭포나 정원은 원래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실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안으로 가져와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건물을 보면, 이런 건물도 봐도 이런 골조들, 아까 호감이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골조들, 이런 H빔, 이런 철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 과거에는 이런 걸 다 시멘트로 싸가지고 가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해체시켜버리고 이런 철근이나 통풍 기구 같은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이 뒤바뀐 모습들로 하여서 사람들이 여기가 안인지 밖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의도하는 게 뭐냐면 현실과 너의 상상의 그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없애는 거다. 자, 여러분 영종도에 가면 최근에 리조트가 하나 지어졌어요. 인스파이어 리조트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리조트예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위에가 싹 다 스크린이야. 천장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쇼핑센터거든요. 뭐 리조트도 있고 쇼핑몰도 있어요. 뭐 그런 하나의 스타필드 같은 그런 데 있죠. 상업성과 소비주의 어떤 전당인 쇼핑센터에서는 위안과 풍요로움과 편의와 유행들이나 온갖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우리 예원이의 집 근처에 있는 거기 저기 타임스퀘어, 타임빌리지? 타임빌라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빠글빠글 해가지고 쇼핑하는 사람들, 밥 먹는 사람들, 개 산책시키는 사람들, 아이랑 같이 어린이 놀이센터 같은 데 가는 사람들, 영화 보러 온 사람들, 차 사러 온 사람들, 카페에 온 사람들, 어마어마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와 중세의 상징이 신전이나 어떤 이런 교회 건축물, 성당이었고요. 근대의 상징물은 공장이었어요. 공장이나 아파트.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징물은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이야말로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쇼핑몰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가서 무슨 은혜를 받으세요? 쇼핑몰 가서. 저는 쇼핑몰 가면 사실 좌절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쇼핑몰의 메시지는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이거예요. 돈을 써. 그리고 이 오락을 즐겨봐. 아주 행복할 거야.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암묵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테마공원 같은 그런 데도 진짜 아주 대표적인 예거든요. 여러분 롯데월드 가보셨어요? 롯데월드 가보면 롯데월드에 뭐가 있어요? 롯데월드에 놀이기구만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롯데월드 가려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롯데월드 가려면 그 롯데마트를 거쳐가야 되고요. 롯데백화점을 거쳐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잠실 그 역사를 거쳐서 그리고 롯데월드를 들어갈 수 있어요. 롯데월드 그냥 바로 못 가요. 그래요? 그렇게 거쳐서 가야 돼요. 아닌가요? 바로 가야 돼요. 쇼핑몰 있고. 그쵸? 네. 그 지하로 이렇게 가려면 걸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난 관심이 없어, 찬이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제 주변 안 보고 그냥 그 롯데월드를 바로 갔겠지. 근데 거기 그냥 롯데월드 그냥 놀이공원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은 없죠. 거기 걸쳐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예외는 하나씩 있을 텐데 하나- 대부분은 다 그렇게.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롯데월드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와 롯데호텔과
그리고 롯데월드, 그리고 롯데 사무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돈을 써 이거예요. 돈을 써. 여러분 그 잠실 그 땅을 롯데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잠실 땅을 롯데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돈으로 지금 뭐 지었어요? 제2롯데월드 지었잖아요, 그렇죠? 제2롯데월드 하나 진짜 좋은 그 한 집 하나가 거의 100억이에요. 집 하나가 얼마나 많은 돈을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물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백화점을 가면 거기서 막 돈을 막 써야 되는 줄 알아요. 뭔가 내가 돈이 있어야 백화점 가서 나도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막 벌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지 이걸 누리지. 뭐 하는 거야? 주변 애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너만 못 누리고 있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지 너도 여기서 자유이용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야, 백화점 가봐. 얼마나 많은 옷들이 있어. 너 그런데 이거 뭐 재킷이라도 하나 살 돈이 있어? 돈 벌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광교. 여기 광교에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이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이제 좀 뭔가 보이죠? 이거 뭐예요? 고대 건축물 같아요? 근대 건축물 같아요? 아니면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렇죠? 뭔가 많은 것들이 해체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에 처음에 이제 시초인 그런 마포 아파트 단지나 잠실 그런 아파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8주차 때 체험학습 하면서 다 볼 거예요. 그런 단지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여기 아파트 한번 보세요. 이 아파트. 이 아파트만 봐도 굉장히 뭔가 정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아파트 보면 앞에 이거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그런데 요즘에 신도시들의 아파트 지어진 아파트 우리 최근에 여기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요? 옆에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만 봐도 이거랑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네. 이거랑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힐스테이트만 봐도 아파트가.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프로지오 아파트, 롯데캐슬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렇게 딱 네모나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창문들도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아파트 구조도 많이 다르고요. 그런 게 다 이런 영역이겠죠. 여러분, 우리 나중에 가서 볼 텐데 서울역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이제 8주차 때 서울역 한번 갈 거예요. 가보면 고대의 건축, 근대의 건축과 포스트 모던 건축이 모두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옛날 서울역 건물 혹시 아세요? 옛날 서울역? 옛날 서울역 건물이 그 지금 서울역 건물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이렇게 쓰이진 않지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없애진 않았어요. 근데 옛날 서울역 건물은 좀 고대의 건축물이에요. 돔 형식의 그런 건축물이고 그 앞에 대우 빌딩이라는 큰 건물이 있어요. 진짜 보면 진짜 네모난 박스같이 생겼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빌딩에. 근데 그거는 이제 근대의 건축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지어진 서울역 건물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옛날 서울역 건물이랑 모든 게 다 통유리로 되어 있고 안에 그런 철근들이 다 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역 안에는 그냥 진짜 역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역 안에 음식점, 쇼핑몰, 카페 별게 다 있어요. 모든 영화관까지.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외에 또뭐 삼성생명 본사 건물, 바른송 건물, 삼성의료원, LG 빌딩, 라마다 호텔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되는데 우리 건물, 우리 교회의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한번 나가서 한번 지금 볼까요? 네. 잠깐 여기 1층으로 우리 한번 나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건물의 특징들 좀 배웠으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가서 진짜 안 먹었다. 마지막까지 한 시간 정도 진짜 안 먹었어? 저기다. 얘들아 이제 좀 뭔가 보이지? 네. 혜인이야 뭔가 보이지? 네. 움직여서 좀 무섭니다. 태영이 뭔가 좀 보이지? 김치전이 보여요. 먹어 먹어 아, 이게 너무 멀어. 좀 뭔가 많이 살리잖아 그냥 먹어 근데 태양이가 많이 먹어도 이제 먹어도 돼. 이제 그런 거. 장난이. 나중에 여기 광주 갤러리 한번 지나가 보세요. 보면 완전히 뭔가 다 해체되었잖아. 우리 지금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땅속에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보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아직 가공되지 않은 그런 원석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어는 해체라 했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 건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건축하다라는 게 영어로요. construction, 건축이. 컨스트럭션. 근데 해체는 deconstruction이에요. D. 배웠어. 우리는 첫 시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단어는 해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해체라는 단어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건축에서 등장했습니다. 영어로 deconstruction. 건축을 의미하는 construction의 반대말이지요. 해체를 상징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프로이트 아이고 아파트 단지 폭파 사건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해체라는 개념만큼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설명하는 것도 사실 없거든요. 이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분위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근대의 어떤 질서로운 정신과 대조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근대는 어떤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 산업의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대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속화되었어요. 동시에 근대는 인본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그런 동기가 강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았지요. 근데 그 이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틈을 비집고 모든 것들을 이제 해체하기 시작했죠.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체하고 싶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근대적 이성, 어떤 근대의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것을 해체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근대의 어떤 이성의 기반이 되는 어떤 하나님, 진리란 없다 이거예요. 정답이란 없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하고 싶어하는 의도예요.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정말 정답은 없을까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체라는 단어예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 유명한 책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연구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고전이에요.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은 그 말기에 이르르면 일종의 자포자기의 현상을 겪게 돼요. 그 창조력을 잃고 도피와 방황에 빠지게 된다고 했어요. 또 무엇이든 되게 무분별하게 수용해버리는 어떤 혼합주의, 그런 무비판적인 어떤 관용, 그런 것에 빠져든다고 했어요. 토인비의 이러한 말은 구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어떤 동구권의 해체, 그런 데서 잘 보여져요. 우리 지난번에 맨 처음에 봤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죠. 또한 우리 지난번에 영상으로 봤던 프로이트 아이고 아파트 단지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죠. 이것은 모던의 모든 기대가 해체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은 정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체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터가 무너진 시대예요. 우리 시편 113편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지금이 바로 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